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윌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평가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무, 네, 하동수 평가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35기로 합격한 서연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35기 합격자 정철민입니다. 네, 그 두 분 이제 일단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박수 한번 쳐줘야죠. 박수. 자축. 네. 붙은 거 맞지? 합격자 명단 잘 봤지? 그 공부 시기하고 기간 어떻게 되세요? 저는 2021년 7월부터 공부 시작했으니까 한 3년 정도 3년. 네,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고모가 공인중개사신데 저는 이제 대학에 가서 뭘 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학교 공부만 하고 있다가 저희 고모가 그 1차 시험이 공인중개사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테스트 하실 겸 이제 간평 1차를 보고 오셨는데 저보고 저희 나이 또래에 되게 많은 그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혹시 도전하고 싶을 생각이 있으면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그때 좀 흥미가 생겨가지고 고모님이? 네, 고모님. 고모님이 약간 공유 같으신 분이네. 약간 딱지치기 하지. 한번 들어와 볼래 했다가 아이고 3년을 갔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공부 걱정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철민. 저는 이번에 3년 차로 합격하게 된 정철민이고요.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그 해 다음 연도에 바로 운이 좋게도 3개월 만에 1차 합격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평가사 시험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중개사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이게 에듀윌에서 준비했습니다. 에듀윌에서 하셨구나. 그래서 역시. 전액 환불 그 받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로 평가사 바로 등록해서 또 근데 그러면 네. 아무래도 중개사하고 1차 시험하고 연계가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네. 3개월 만에 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평가사 1차가 학원론, 관계법규, 그리고 민법, 경제, 회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 회계, 경제 빼고는 공인중개사 과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회계, 경제만 해서 운이 좋게도 1차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듀윌의 적자네요, 적자. 그렇죠. 당신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환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업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직장 병행하시면서 하셨던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전업으로 했습니다. 전업으로. 네. 이제 축을 냈네. 축 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직장? 저는 진짜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지금 휴학 상태이고 3년 하면서 좀 나눠서 휴학을 하긴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휴학을 했으니까 2년 정도는 전업으로 했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한 학기씩 해서 2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1차 준비할 때는 학교 다니면서 했고요. 2차 때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전업을 했던 그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 요즘에 이제 20대들이 많아지니까 네.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뭐 학기 중이나 네. 방학이나 네. 이럴 때 어떻게 좀 준비했어요? 그 시간 활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2차는 전업으로 계속해서 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가는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 꼭 돼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학교에 큰 미련이 없었기도 했고 그래서 살짝 그냥 대학교 있을 때 짬날 때마다 그냥 밥 먹을 때 밥 빨리 먹고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그냥 왔다 갔다 지하철 한 시간에서 그냥 서브 같은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1차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이 대학생들도 있으실 텐데 네. 지금 학생이죠, 아직? 네, 저 아직 학생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 끝났습니다. 와, 대학생활이 기저귀 아주 차고 행복하겠는데요. 남은 대학생활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렇네. 이게 이제 20대가 아무래도 많이 붙다 보니까 학교를 갖다 병행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지금 이제 학교 남은 사람들 취업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것도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2차는 아예 방학 때나 이럴 때 아예 손을 안 댔던 거예요?
제가 방학 때 저는 처음 1차 들어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불나방처럼 들어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그 고모한테 얘기 듣고 그냥 거의 하루 만에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1, 2차 처음에 뭐 2차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서 그리고 좀 저는 1차 없으면 2차 없다는 그런 소문에 들어가지고 1차를 좀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처음 들어가고 9개월 동안 1차만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조금 많이 했네. 네. 두 분 다 3년 차라고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년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이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럼 1차, 2차하고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게 중심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중심은? 네, 3년차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차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번 연도 초부터거든요. 그래서 일단 2차가 어느 정도 1차를 합격하고 남은 3개월 동안 완성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합격 통보를 작년에 받고 12월까지는 법규랑 실무 서브를 만들어 놓자 이 목표로 3개월 동안 서브를 만들고 그때 회계 경제는 기본 강의를 다시 듣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차 거의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하고 2차에 거의 한 8시간에서 10시간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1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들었을 때 좀 탄탄하게 제가 좀 다져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공중사 합격수기 찍으러 온 거. 연우 씨는 어떻게 했어요? 1차, 2차 저 기준은? 3년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2년차 때 불합격 나오고 10월부터 이제 감정평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1차는 그래도 한번 합격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2월 달까지는 이제 2차 실무랑 법규만 다시 에듀윌에서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래도 한 4개월은 1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달부터 한 4개월 정도는 전 거의 1차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 법규 이제 기본 강의가 그때는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올라오는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만 듣고 나머지 시간은 다 1차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 중에 3년차 동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1차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차 시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1차예요. 왜냐하면 이게 1차 없으면 2차가 없기 때문에 2차 시험에 자신 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본인이 지금 영어 보고 나서 내년에 1차 다시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1차 시험이 무너지게 공부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한 2년, 3년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험 전략을 짜실 때 2차 시험 떨어지신 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1차가 내가 좀 약간 위태위태하다면은 조금 1차를 같이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2차 시험을 좀 2차 과목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이 있어요? 없습니다. 좋아요. 잘 흘러가고 있어. 네, 그 다음에 뭐 1차 시험 어떻게 준비했어요? 뭐 과목별로 간단하게. 비중이라든가 네. 뭐 목표 점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과목별로 어떻게 비중을 뒀는지. 이거 관련돼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3년차 입장에서는 1차 떨어지면 진짜 아예 끝이라서 되게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 80점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평균 한 70점 중후반대로 1차 합격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떨어지고 나서 10월부터 바로 회계 경제는 바로 같이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뭐 1차 준비할 때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1년차 때는 좀 많은 시간, 9개월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은 시간 쓰기도 했고 아예 모든 공부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여러 책들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어쨌든 합격을 해서는 다행이지만 3년차 준비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강의를 많이 듣고 강사를 뭐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강사님의 교재랑 문제풀이, 기출문제 딱 한 과목당 3개씩만 저는 그것만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차는 물론 매년 좀 어려워지고 있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한 70%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좀 조금만 바꿔서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나와도 과감히 버리고 내가 한 70% 정도만 맞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있던 문제지만 계속 회독을 했거든요. 한 기출문제랑 문제풀이 객관식 이런 거만 한 3, 4회독씩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전에는 계속 서브노트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험장에서도 모르는 거 그냥 과감히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름 안정적인 점수로 1차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점수는 회계는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나머지는 다 65점 이상은 나왔습니다. 70점 잘하셨네. 이상 나온 것도 있었고요. 전략을 잘 수립하셨네. 저 시험은. 전략가네. 2차 시험은 어떻게 실입업 여기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실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공부하는 게. 전체 기간 말씀해 그렇죠. 주신 뭐 거죠? 전체 네. 기간이고 2년차 때 떨어졌으니까 네. 왜 떨어졌는지 그런 원인이 따로 있었는지. 아, 네. 일단 저는 2년차 때까지 하동수 평가사님이랑 그리고 다른 강사분 강의를 그냥 병행을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왜냐면 실무가 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고시전에서 하동수 평가사님은 보상의 대가라는 이런 말이 좀 돌아다녀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부가 아니야. 네, 좀 챙겨가고 싶어서 일부러 좀 과하게 투입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2년차 당시에는 했었는데 그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3년차 때 실무 공부를 정말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네, 이미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2년차 때 어느 정도 실무 실력이 완성돼 있다고 느껴졌어서 오히려 법규랑 이론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2년차 때 실무가 완성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시험은 조금 익숙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평판이 네. 좀 대세 좀 쉬웠다. 네. 뭐 접근하기 쉬웠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어땠어요 이번에 딱 실무 시험 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쉬웠다고 생각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완주를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쉬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뜯어보면 이게 서술식이 많고 1번이 비교적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에는 좀 어려운 시험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동수 평가사님 강의나 아니면 제가 실무를 공부하면서 얻었던 지식에 따르면 실무는 전체적으로 일단 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별로 점수 획득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그래도 50점 넘는 점수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하셨네. 전략을 진짜 잘 짜셨네. 네. 그럼 실무는 그 풀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해요? 1번부터 풀어요? 아니면 네. 1번부터 푸세요? 네, 저는 무조건 1번부터 풀고 그 처음에 파본 검사할 때 있잖아요. 그때 4, 2, 3 이렇게 가거나 4, 3, 2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1번 풀고? 네, 1번은 무조건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별로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쉽다기보다 보상 쪽이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가능해요. 근데 맞아요. 저도 1번부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NG인 것 같은데. 역시 합격의 방법은 다양해요. 195가지가 있다. 네. 네, 그 얘기고. 근데 올해는 1차 시험이 아니 1차 시험이 아니라 문제 1번이 좀 평이했던 거죠. 무난했죠. 왜냐면 보상에서 집가 변동률 처음 출제되고 해가지고 네. 용도 지역도 한 개고 이러니까 좀 약간 무난하긴 했는데 이게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출 문제 분석하시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실무나 법규나 이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그 뭐지 이론에서 그것도 2번 문제 아니야? 판례 문제?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2번 문제가 30점짜리가 약간 좀 당락 좌우하게 내는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 2번 문제가 좀 약간 어렵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1번, 2번부터 들어가는 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는데 뭐 붙었다니까 이런 합격 방법도 있다. 근데 이제 실전에 딱 들어가셔서 항상 문제 파본 검사할 때 순서를 좀 잘 설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초이생 같은 경우는 시간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다음에 우리 연우 씨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무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2년차 때도 실무과락으로 떨어졌었고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계산기도 좀 되게 느린 편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완주를 할까 해서 물론 이게 저만의 방법이지만 좀 어떻게든 조금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 2년차 때는 들었었지만 거기서는 뭐 서술을 많이 해서 좀 그 계산을 못하는 뭐 득점을 세이브하라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쓸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답을 틀어도 계산을 보여줄 때 시간 안에 들을 수 있게 좀 시간을 세이브하자 이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뭐 목차와 목차끼리 뭐 더한다든가 뭐 약어를 이게 점수가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좀 약어를 사용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한다든가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 혹시나 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다 이거 긴 서술 대신에 법조문으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 채점하시는 분들도 법조문을 다 아실 테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하지 않더라도 법조문으로 써서 내가 안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분명히 득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도 1번 문제가 이번에 토지비상이 나와서 아 정말 다행히도 그냥 저 법조문으로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1번이 좀 생각보다 이게 예시담을 맞춰봤었는데 그 답은 좀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고득점이 나왔어서 아마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순서는 항상 4번을 먼저 풀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4번, 1번 순으로 가고 2번, 3번은 이제 보면서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를 조금 고민하다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어떤 문제를 주더라도 100점짜리를 100분 안에 완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네. 구비를 하신 거잖아요. 아, 어떻게 쓰더라도 내 100점은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희가 뭐 1000분을 주고 100점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100점에 맞게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역시나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부분 점수제거든요. 저희 예전에만 해도 부분 점수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부분 점수제 시행되기 전에는 그냥 총점으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1번에서 몇 점 먹고 2번에서 몇 점 먹고 이걸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별로 문항별로 부분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떤 과목이든지 완주를 못하면 점수를 그만큼 잃고 들어간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현우 평가사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서술을 많이 해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30점짜리 문제가 20점, 10점이 나왔는데 10점짜리 서술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는 동안에 20점을 갖다가 못 풀었다. 이러면 20점이 빵꾸된 상태로 채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출제 패턴이나 이런 거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론은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강사가 많이 챙겨줄 수가 없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론이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론 어떻게 했어요? 뭐 기출문제집이랑 교재를 사가지고 기출문제 계속 목차를 잡고 그 기출문제 예시담을 보면서 거기 나온 키워드 등을 제 교재에다 단권화를 해서 그거를 따로 막 회독을 하려고 막 이렇게 기본서를 펼쳐놓고 정해서 읽은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기출문제집 목차 잡고 예시담 보면서 그 내용을 기본서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총론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막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따로 뭐 그 두 문자를 따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 좀 많으니까 한 2주, 3주 전부터는 그래도 이제 많이 기출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실무 기준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각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2주 전부터는 노트북에다 타이핑을 치면서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해봐야겠다 해서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실무 기준을 위주로 많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무 기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번호 얘기하면? 아니 지금 안 돼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저는 2년차 때 느꼈던 게 이론이 진짜 제일 불확실한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3년차 1차까지 챙기면서 해야 되면 제일 최소한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도 강의를 듣거나 따로 뭐 교수전을 읽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방어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해보니까 이론이랑 과목 특성상 교수님들 저서마다도 말이 다 다르고 명확한 답이 없는 분야인데 한 가지 답이 있는 건 법 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법규정. 네, 저는 그러면 감칙 그리고 실무 기준 그리고 시간 날 때 해설서 14년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총론 부분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14년이면 14년.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감칙은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다 외웠고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실무 기준까지 다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올해 3번이 탁상 자문이라고 좀 처음 보는 아예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애초에
개설이나 앞에 서설 쪽에서 컨설팅의 일부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들어가서 실무 기준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정보 조언 제공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발랐는데 50% 이상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논점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점수를 주신 거 보면 법 규정에 있는 걸 쓰면은 완전 논점 일탈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점수를 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그 강사님들 기본서 내용으로 조금 요즘 트렌드가 목차를 여러 개 쪼개고 그 안에서 문장 2-3개 정도만 쓰는 게 트렌드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제 이번 시험만 그런지 몰라도 제 전략이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마이야. 전략가야, 전략가. 그 몇 마디만 좀 첨부드리면 이론이 아까 이제 정철민 평가사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에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론이라는 게 정말 강사가 엄청 뛰어나서 챙겨주지 않는 이상 잘하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수험생이 되게 잘해서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공감하는 거는 법 규정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탁상자문 문제는 사실 그게 학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냈어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걸 낸 분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정철민 평가사 얘기했던 것 중에 2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뭐 법 규정을 일단 활용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고, 2번째는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가장 본인이 알고 있는 유사한 개념 있잖아요. 너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유사한 개념을 갖다 활용해서 답안지를 써서 제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답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답안지를 채울 때 법 규정 같은 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법규랑 이론하고 실무를 구획을 짓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론 스타일의 문제가 법규에 출제됐을 때 풀지를 못해요. 법규 문제를 출제하면. 근데 똑같은 문제가 이론으로 출제되면 또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없게 하려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법 규정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2번째는 저도 이제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론이라는 과목이 목차를 여러 개를 제시하고 내용을 갖다가 짧게 친다, 이걸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취사 선택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차를 정해진 논점에서 어느 정도 목차를 다양하게 짤 수 있을지, 그리고 목차가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짰다 해도 내용이 중복해서 돌림노래식으로 답안지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가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좀 막으려면은 목차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한 목차를 설정했을 때 그 목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갖다 구성하는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론을 갖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론을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답안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차 안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작성해 보시면은 최대한 그 목차가 나열이 될 때 그 안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하동수 평가사님께서 항상 보상 나오면 법 규정 엄청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쵸. 이번에 법 규정을 좀 저는 약식으로 쓰고 단가랑 이런 걸 다 맞췄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형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역요인 비교치 틀리고 금박요인 비교치도 숫자가 틀렸는데 법 규정을 아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썼는데 저는 1번이 22점 나온 반면 그분은 30점 이상 받았거든요. 시점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상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부하시면서,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출제위원분들도 알고 이제 채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담으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사담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4분이서 채점을 하는데 이제 4분이 팀을 2개를 나눠서 하시는데 이게 좀 성향이 또 틀려요. 어떤 분은 뭐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논리적인 서술을 중요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결론적은 그거더라고요. 결론은 결국 우리가 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틀.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든지 하다 보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숫자까지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거는 어차피 계속 연습을 하시니까,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그거 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맞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되
물론 연습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시험장 가서 내가 틀리면 어쩔까 그런 걸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뭐 감칙이 됐든 보상이면 뭐 시행 규칙이 됐든 그런 것들을 자꾸 쓰는 연습. 그 연습을 안 하면 답안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평상시에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맞죠, 제 말이? 네, 맞습니다. 네. 연습을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구현이 안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규 관련해서인데 그 법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법규 고득점으로 좀 끌어올려가지고 합격한 케이스고요. 저는 처음부터 박성원 평가사님 강의 커리큘럼 따라갔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순혈 출신이라 그러네. 네, 그래서 다른 강사분들과 비교는 못하겠지만 박성원 평가사님 일단 강의 장점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성원 평가사님께서 법규를 가르치실 때 큰 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채워가는 형식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원래 2차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수험생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판례 전문을 외우고 학술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문학 판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가는데 박성환 평가사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문제풀이부터 기본 강의를 역순으로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수험 적합하게 가르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답안 스타일이 시중 기출문제집 이런 데랑은 좀 많이 달라요. 네, 좀 박성환 평가사님 스타일대로 저는 나오는데 그래서 판례도 제가 이해한 대로 문장 한 두세 문장으로 약축해서 쓰고 학설도 정말 필요한 것만 그럼 만약에 부정설, 긍정설이 대립을 하는데 부정설이 정말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다수 견해는 이렇게 한 견해만 펼치고 요약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사안 해결을 엄청 강조를 해주시는데 검토 포섭이랑 그 부분이 올해 시험 맞춰보면 정말 점수 부여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다수의 수험생들은 그냥 학설이랑 판례만 쓰고 검토는 그냥 판례는 그렇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문제에 있는 사실관계를 포섭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 주시기 때문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 올해 63.5점 나왔거든요. 어유 잘했네. 네. 근데 이상한 게 원래 네. 나도 법규 그렇게 공부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가르쳐요? 네, 요즘은 이상하네. 판례 전문을 반 그래요? 페이지씩 쓰고 그러는 좀 추세가 있는데 왜 그러지? 네, 그건 정말 무용한 네, 수험생 입장에서 갓 합격한 입장에서 조금 건방진 발언일 수 있지만 정말 좀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부를 너무 어렵게 가르치시는구나. 그 강의 방법이. 그러면 저는 이제 2년차 때는 박성환 평가사님 강의 수강하지 않고 정말 법규가 가장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한 4분, 5분 강사 기본 강의는 다 들었던 것 같고 문제풀이, 파이널, 판례 특강 법규 책만 거의 20권 가까이 가져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변시 준비했던 거? 근데 막상 시험장 전에 정말 외워진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강의를 들었는데 답안지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법규를 제대로 봤을 때 나온 점수가 48점이었습니다. 물론 3년차 때 그렇게 많이 오른 점수는 아니지만 이제 박성환 평가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정말 똑같이 공감한 게 뭐 판례를 많이 쓴다든지 내가 정말 이 문제에서 필요하지 않은 일반론을 쓴다든지 제가 문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번 1번 환매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시중에 있는 많은 서버를 보면은 환매권 일반론만 거의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쓴다고 절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일반론만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안포섭을 위해서 필요한 판례만 저도 그렇게만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 13페이지 정도 쓰고 57.5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점수를 받은 거 보면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서술하는 것보다는 정말 핵심만을 서술해서 점수를 더 챙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딱 이제 두 분 말씀을 정리를 딱 해서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2차 시험은 백지로 여러분들한테 답안지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채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을 먼저 공부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틀이나 구조를 먼저 공부할 거냐 이 둘 중에 이제 차이인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실 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다 지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근데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사례를 풀어가는 게 이제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의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도 짜는 작업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만 암기하시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구조부터 이제 잡고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보통 기본 목차 암기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실무에서는 어쨌든 정형화된 틀이 있고 우리가 평가서 쓰는 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법규나 이론에서는 그게 이제 먹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절대 내용부터 자꾸 모르겠다, 암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한 가지만 먼저 뭐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너무 알찬 내용을 많이. 올해 문제 1-3번 선결 문제가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박성환 평가사님처럼 이렇게 문제 분석부터 역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선결 문제를 쓴 것뿐만 아니라 보론으로 해서 하자의 승계가 논의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추가 문자도 썼어요.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앞으로 법규가 좀 더 어려워지는 추세일 것 같아서 예, 좀 적절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본인이 공부한 것을 어떻게 정리했던 그 서브라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죠. 뭐 간단하게 네. 뭐 본인들의 뭐 서브가 있었나요? 네, 저는 3년차 때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저는 서브가 있었어요? 실무랑 법규는 서브가 있었고 이론은 서브는 없었습니다. 그럼 서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하동수 평가사님이랑 박성원 평가사님 기본서 그리고 서브 베이스로 당연히 만들었고요. 근데 서브가 기본서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시험 직전에 하루 전에 볼 수 있는 걸 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무는 진짜 목차만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바를 수 있는 거. 예. 본인만이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본인만이. 그래서 네. 전 시험 직전까지도 제가 만든 그 목차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 쟁점이 나오면 이거 그냥 무조건 바르고 시작한다.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네. 그걸 한번 전범위를 보는데 뭐 한 시간, 2시간? 그 정도? 얼마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네. 4시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4시간? 아, 4시간도 훌륭하네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 책을 두껍게 하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나가는 것도 잘 못해서 되게 시중에 있는 그냥 얇은 서브를 하나 구매해서 제가 지금까지 실무 풀면서 몰랐던 것들, 모르는 논점들을 계속 저도 이제 마지막 날에 하루에 다 보고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런 논점들을 적었습니다. 뭐 이 서브에 안 나와 있는 되게 서브에 모든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은 숨어있는 논점들이 있는데 그럼 모르는 건 정말 하나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저만 알아볼 수 있게, 남이 보면 정말 더러워서 그렇죠. 못 알아보는데 저는 이제 맨날 보니까 이제 이 위치 어디에다 이걸 적었는지 이제 기억이 남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얇은 책 하나에 단권화를 했던 것 같고, 이론은 따로 이제 서브를 만들진 않았고요. 법규는 이제 박상환 평가사님이 이제 예전에 나신 그 서브 노트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대신 그게 좀 예전에 나온 거라서 지금 현행법에 안 맞는 게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서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서브라는 게 결국은 그 본인이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어떤 서브가 있을 텐데 뭐 시중에 팔거나 그걸 가지고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거나 또는 계속 틀리는 부분들을 계속 수정 보완해가면서 하면 그게 서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그게 답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시간이 딱 없는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서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통 이제 합격생들이 그 서브를 갖다가 준 거를 이제 수험생들이 받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물론 이제 단연차들 합격한 서브를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초시나 2년차 합격생들이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어떤 실력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시행착오를 안 겪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이제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그 서브의 잘못된 내용을 갖다가 습득을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진짜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서브를 누군가한테 받아서 하시는 거면 그 서브가 적정한 건지 적정하지 않은지 혹시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는지를 꼭 체크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합격을 하셔서 되게 기쁘시지만 네. 공부하실 때 슬럼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죠? 당연히 있었죠. 네. 네. 간단하게 이게 두 분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하셨는지. 저는 조금 웃기긴 하지만 슬럼프일 때 실무 문제를 풀었거든요. 네. 슬럼프 때 실무를 아, 들었다. 가야겠다. 이거는 술 안 드세요? 술을 못 네, 취했네. 저는 수험 기간 때는 술을 최대한 지향했어요. 술 안 드셔요. 왜냐면 슬럼프일 때 기본서나 아니면 서브, 그리고 감칙 이런 거 읽는 거는 공부가 정말 안 돼요. 근데 문제를 푸는 거는 실무 목차가 체득이 돼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쉬자니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그냥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무를 풀었다. 네. 본인은요? 저는 네. 저는 거의 매일매일 그냥 공부가 하기 싫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뭐 저녁 전까지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 나와서 뭐 술 한번 먹자 아니면 PC방 가자 이러면 저는 뭐 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저는 일주일을 하루에 최소 2시간은 일단 무조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은 없었고 대신에 뭐 오늘 조금 공부하기가 싫다 아니면 좀 친구들 약속이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날은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시리법 이거는 보고 가자 최소한. 그리고 뭐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해야겠다면 따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그날은 하루 종일 했었던 것 같고 너무 수험 생활하면 이게 되게 길기 때문에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서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은 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합격 방법만큼 슬럼프 극복 방법도 다 개별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별스타 하시는 분들, 별스타라고 하나요? 요즘에 뭐라 그러죠? 그거? 뭐예요, 별스타가? 별스타라고 하죠? 그거. 그 인스타. 인별그램. 인별그램. 가끔 이제 거기다가 제가 시간을 갖다가 막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감정평가다 공부하는 분들, 뭐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몇 시간, 뭐 오늘은 뭐 했다 이런 거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저도 인스타를 하긴 하는데 얘기해버렸다. 그거를 이제 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정말 자기한테 그게 득이 되는 건가. 제가 지금 사연평가사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친구가 GS 단과를 들을 때 답안지를 이렇게 제출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제가 말하는 대로 답안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답안지는 결국에 목차만 제출해서 냈지만 답안지 기본 내용만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게 그냥 답안지 형식이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답안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다. 뭐 나는 공부 이렇게 투입했는데 왜 이렇게 몇 년씩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얘기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방법을 제대로 된 방법대로 잘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대로 잘하면은 공부 하루에 12시간, 11시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처럼 그냥 나가서 놀고 싶으면 노는데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하고 방법대로 옳은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은 쉬더라도 붙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추상적으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한번 다시 되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거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도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잠깐 짬나는 시간에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 후배 수험생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후배 수험생들한테 좀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뭐 이런 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추천한다. 네. 또는 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좋고. 네. 아까 뭐 슬럼프 왔을 때 극복 방법과 좀 뭐 중첩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용기 한 번씩 내시라고 네. 좀 한번 수험생들한테 네. 하실 말씀. 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남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강사 무조건 믿어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다양한 학원의 강사들이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랑 안 맞는 사람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정했으면
그분은 일단 최소한 1년 동안 믿고 따라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터디 점수 연연하지 마라. 저는 제발 부탁해. 네, 진짜. 저는 3년차 때 좀 다른 학원에서 스터디를 듣긴 했지만 항상 점수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옳은 답을 적고 있고 그리고 제 답안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아예 안 봤어요. 네, 그냥 예시답안과 맞춰보고 이게 답이 맞는지만 확인해보고. 방향성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방향성만. 근데 스터디 점수에 연연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건 좀 저는 안 좋은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 점수 격차가 너무 크대요. 그러니까 학원 스터디에서 내가 점수 이만큼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실전 가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죠? 이러고 점수 격차가 크다는데 일단 스터디 점수 자체가 저는 채점 기준이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학원에서도 20명 딱 제한시키자고 했던 이유가 제 스스로가 채점을 갖다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늘어나면은. 근데 이제 뭐 인원이 많은 곳이나 뭐 여러 가지 스터디에 이제 가보면 채점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본인의 점수를 믿는다? 그거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특히나 3년차 이상인 분들은 내공 쌓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들이 얘 실력 모자란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지금 뭔가 내가 작년보다 실력이 실제로 내공이 늘었다라고 느낄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학원에 절대 휘둘리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동감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이번에 솔직히 합격할 줄 모르고 이제 다른 스터디를 조교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답안지 제출하는데 저는 제가 그 이번에 2차 시험을 본 것처럼 시험지를 내는데 항상 저는 스터디 순위권에 못 들었습니다. 항상 중하위권이고 맨날 점수가 왜 이래 이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 스터디 들었던 상위권 사람들은 연락이 안 왔다 그러고 저는 중하위권인데 붙고 이게 반복이야, 정말 학원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하고 정말 답안지 그냥 쓸어 간다. 그리고 뭐 거기서 틀렸다고 해도 나는 내가 믿는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답안지를 많이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고한 구조와 목차가 있으면은 제가 목차만 잡았더라도 그 내용은 시험장에 분명히 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3년차 동찰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는 조금 남들과 다르긴 하지만 답안지를 거의 작성 안 했거든요. 물론 실무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선을 가져라 했고 말씀대로 이제 학원에 안 휘둘려도 좋겠고 그리고 1차든 2차든 한 강사분 정하셨으면은 여러분들 휘둘리지 말고 정말 그냥 그 방향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은 어떻게 한 곳에서 아까 쭉 갔던 거죠? 네, 저는 2년차 때 그렇게 하고. 네. 그러면 질문 사항이 없는데 그 혹시 어떻게? 저는 2년차 때까지는 에듀윌에서 그때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없었죠. 2년차 때는 다른 학원에 수강하라고 3년차 때부터 이제 에듀윌을 들었는데 이론은 이제 제가 3년차 때 강의를 듣진 않아서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실무랑 법규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전에 학원에서 실무를 배울 때 좀 많이 서술 위주가 많았어요. 저는 아까 공부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간단 명료하게 정말 목차 딱 보여주고 풀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 정도만 보여주고 싶은데 막 장황한 서술 뭐 이거에 정의를 써야 된다더니 뭐 이걸 써야 된다더니 뭐 이거는 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쓸 시간도 없고 손도 느리고 나는 계산기 치기도 바쁜데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하동주 평가사님도 정말 간략하게 서술도 필요한 부분만 써주시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는 그렇게 옮기게 되었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2년차 때 들었던 모든 분들이 그냥 서브에 있는 걸 암기해서 살짝 무지성으로 좀 그냥 발라 쓰는 그게 있는데 그게 문제여서 물어보지도 않은 건데 살짝 난사하는 식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학설이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인정 여부는 여긴 있는데 여긴 왜 없는지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하니까 그래 외워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답안지 현출도 안 되고 공부 양만 느는 거야. 공부 양만 늘고 책만 늘어가고 머리는 복잡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데 이제 에듀윌 박성 평가님 듣게 되면서 이제 문제풀이 구조 잡는 법을 알게 되고 이걸 알고 나서 나중에 살은 내가 그냥 살짝 외워서 붙이면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기로 좀 옮기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명쾌했어. 이유가 굉장히 명쾌했어요. 좋았어. 자, 지금까지 우리 그 정철민 평가사님하고 우리 서윤우 평가사님의 이제 수험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제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듣는 우리 후배 수험생들에게 아마 알찬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거와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방법은 개별성이 강하고 합격하는 방법도 올해 195명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195가지의 합격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로 진짜 이거는 모르겠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뭐 여기 계신 뭐 박상환 평가사님이나 저나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뭐 대면 상담까지도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시면. 예, 아까 들으셨죠?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하고요, 여러분. 예, 시간이 물론 허락이 된다고 하시면 현장에 가서 써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터디 점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그 스터디라는 그것이 결국 실전처럼 가서 100점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너무 낙심하지 말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연기가 끝나고 일기 들어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타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타학원 가서 일기 들어갔어요. 아마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맨날 막 보고 베끼고 막 그러실 겁니다. 근데 다 그것도 그 지켜야 돼, 그것도 그걸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짜 힘드시고 그러시면 제가 다른 길을 열어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다른 길을 열어드릴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믿고. 그래도 박상환 평가사님도 좋은 말씀 또. 네. 그 일단 네, 오늘 이제 두 분 합격 축하드리고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은 구조를 잡는 공부를 먼저 하시라. 구조 잡는 공부를 하셔야지만 지금 방금 하동수 평가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암기를 그냥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구조를 잡고 오픈북을 하다가 내가 오픈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럼 암기를 해야겠구나. 이 필요성에 의해서 암기를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시키니까 남들이 하니까 암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구조 잡는 학습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5명이면 195명, 200명이면 200명 합격 방법은 다 달라요. 제가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불합격하는 사람들은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심히 한다 그러고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 다음에 학원의 자료 이런 거 이제 정리 못하고 가는 거. 예,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리는 못하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휘둘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휘둘리시는 거예요. 항상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제의 싸다구를 갖다 때린다. 당일날 가셔서 이 문제에 뺨따구를 때리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문제한테 뺨따구를 맞고 나오면 저한테 뺨따구를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기준을 잡고 공부하시길 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